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인문학 와글와글.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 인간으로 알려져 있죠. 1500년을 기준으로 양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영웅이었다는 것. 왜 그랬는지.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 담긴 와인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가 왜 고향이 아닌 지금 파리의 루브르에 걸려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맨 위에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리버럴 아츠라고 해서 교양은 인문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가운데 인터섹션 교차로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쓰고 동시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도 쓴 미국의 작가 월터 아이잭슨의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공학 양쪽에서 모두 아름다움을 발견했고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다빈치를 천재로 만들었다. 따라서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평소 존중하던 다빈치처럼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제품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으려는 태도였다. 두 번째는 인문학적 감각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곧 21세기의 창조, 혁신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었죠. 단순함이란 궁극의 세련됨이다.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이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말이고요. 동시에 잡스의 디자인의 철학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토록 존경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책은요.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빌 게이츠가 무려 350억 원을 주고 구입했던 코덱스 레스터. 평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권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가리켜 코덱스 레스터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기술과 과학에 대해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쟁력의 원천은 필기를 해놓은 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남겨져 있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하거나 다투거나 웃거나 주먹질하는 행동 같은 거를 끊임없이 관찰하라. 그리고 메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후대의 과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남겨주는 말입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애처럼 경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겠죠. 이 그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해석은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와인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498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겸 수도원에 그렸던 거죠. 이 그림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12명의 사도가 같이 있는데요. 모두 합해서 13명이겠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림은 이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가 이동하는데요.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는 원근법, 그러니까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마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처럼 그림이 모여들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감상 위치의 그림은 이 그림의 너비나 길이보다 약
10배 혹은 20배 뒤에서 보는 게 좋다라고 다빈치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성경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말을 한 직후에 바릅니다. 예수의 오른손은 빨간 붉은 포도주를 담긴 손잡이가 없는 유리잔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와인을 즐겼던 와인 마니아였습니다. 앞서 최후의 만찬 그림 아세요? 그림값으로 포도밭을 받았었다는 거. 당시에 이 밀라노를 다스렸던 군주 이름이 스포르자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림값의 대부분을 이 근처에 있던 포도밭을 줬는데 지금의 규모로 보면 2,500평에서 약 3,500평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진 곳은 아주 가까웠었고요. 이 직후에 다빈치의 소유로 있다가 사후에는 그의 제자가 있었는데 여러 명 가운데 살라이라는 사람하고 바티스타 두 사람의 각각 절반으로 나눠줬다고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작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0주년 기념 행사가 전 세계로 화려하게 펼쳐졌는데 그걸 기념해서 다빈치가 이곳에 심었던 와인 방식으로 경작을 했던 와인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계 와인 마니아들에게는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330병밖에 되지 않은 작은 규모였고요. 품종은 레드 와인이 아니고 화이트 와인, 왜냐하면 청포도로 담궜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와인은 다빈치의 열정과 예술 창작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죠. 모나리자의 미소로 알려져 있는데 왜 고향인 피렌체, 더 나가서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 루브르에 걸려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작년 500주년 기념해서 다빈치 특별전이 열렸고요. 그 가운데 물론 스타 중에 스타는 모나리자입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그림을 따로 전시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서도 음모론은 많이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한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50+ 세대들 많은 고민이 많으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 나가다가 인생 후반부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죠? 바로 미켈란젤로. 라이벌에게 밀리고요. 많은 젊은 화가들한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로 왔지만 일자리가 변변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1515년에 21살의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마에스타요, 부디 우리나라로 와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줄 테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다른 예술가하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탈리아 국경 밖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516년 로마를 떠났고요. 노새에다 그림과 기록, 필사본 등을 싣고 알프스 산맥을 넘게 됩니다. 이제 60이 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인생의 말년을 가다듬습니다. 그게 바로 저 유명한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이 그림은요, 잉그레가 그린 다빈치의 죽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이 사람이, 그 옆에 앉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의 군주인 프랑스와 1세입니다. 그걸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에게 마음을 주고 세계 최고의 명작 모나리자의 미소를 얻었다. 이탈리아로서는 두고두고 한이 되는 거겠죠. 거꾸로 프랑스에는 문화 강국이 되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50 플러스 인생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와글와글 힘들 때일수록 와인을 마시고 인문학과 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